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단칼에 잘라서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하는 단칼 철학사, 팟개비의 철학 이야기 중 서양 철학사 세 번째 강의로 이번에는 소피스트의 철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크라테스 및 이후 철학의 큰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자연 철학이 완성된 후 소피스트들은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정의, 행복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일단 그 중에서 유명한 두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는 보셨죠? 하지만 이 말이 금방 안 와닿을 텐데요. 풀어서 말하면 각각의 사람들, 즉 인간이 옳고 그름의 기준, 즉 척도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척도는 길이를 재는 자를 나타냅니다. 기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의 의미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기준에서 옳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주의라는 뜻입니다. 고르기아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더라도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는데 상대주의에서 회의주의로 연결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소피스트들의 생각은 심오해 보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소피스트들을 철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생각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상대주의라는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주의는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자면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상대적은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라고 말하죠. 행복, 사랑, 우정 등의 인간적 문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나오기 쉽습니다. 철학적 상대주의에서는 모든 것과 상대적이라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철학적 상대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설명할 논리적 문제점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상대적 뭐뭐뭐 이런 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어떤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즉 절대적으로 같습니다. 자, 이제 소피스트와 상대주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상대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호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변호사라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변호를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판단하고 따져야 합니다.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죠. 둘째는 논리적 문제입니다. 상대주의는 어떻게 생각해도 옳지 않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요. 셋째는 철학적 특징입니다. 상대주의는 회의주의로 이어집니다. 회의주의에서 회의는 곧 의심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철학이나 진리 추구를 포기하는 입장이죠. 넷째는 이해의 요점입니다.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할 때에는
상대주의와의 대립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소피스트 사상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겠죠. 세상에서 너만 옳고 우리는 모두 바보냐? 집어치워라! 등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도 옳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옳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주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듣습니다. 그래, 사람의 인간성이란 저래야 돼, 이렇게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럼 사람마다 서로 말이 다 다른데 어떻게 소피스트의 주장처럼 다 같이 옳을까요? 바로 각자 입장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주의의 논리적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먼저 상대주의의 핵심이 모든과 상대적이라는 두 개념의 결합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상대주의라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생각 한 겹에는 상대주의가 들어갑니다. 즉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그 생각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상대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쨌든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상대주의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상대주의라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기 철학적 사고에서 생각해야 하는 대상, 즉 생각 한 겹에는 상대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철학적 사고는 이 상대주의라는 생각이 옳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답을 찾는 겁니다. 더 좋은 답을. 그런데 상대주의에 대한 결론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고쳐봐도 상대주의라는 생각은 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에 문제가 좀 있어도 조금만 고치면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봐도 상대주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주의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상대주의는 반드시 회의주의로 흐른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고르기아스의 말이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고르기아스가 이렇게 말했었죠.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더라도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란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대주의적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물체의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인다면 그 객관적인 색깔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객관적인 것이 없으니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아는 것 뿐입니다.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말하면 뭐예요? 말을 알아듣는 것도 제각각일 테니까 서로 다르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서 전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상대주의는 회의주의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을 하는 고르기아스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해한 저 말을 정말 그 자신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근데 진짜 저 말이 옳다면 고르기아스가 진짜 한 말은 우리가 이해한 것과 달라요.
뭔지 모르지만 다른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랑 틀린 말이에요. 반대로 고르기아스가 진짜 저 뜻을 말하려고 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고르기아스가 한 말은 틀리게 됩니다. 아니, 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며, 즉 저 말은 이러나 저러나 스스로 틀릴 수밖에 없는 말인 것이죠. 상대주의 비판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주의는 중요 전제입니다. 즉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겁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절대주의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여기서 저는 상대주의의 부정으로 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최소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 철학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주의의 부정에 해당하는 다른 어떤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절대주의란 말의 어감이 너무 세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상대주의 문제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강조하기로 합니다. 그럼 절대주의가 중요한 전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표면에는 인공위성 A는 2030년에 지구에 떨어진다와 같은 개별적 진리가 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계산은 모든 물체는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른다는 물리학적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 틀리다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물리학의 진리는 최소한 어떤 것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절대적 사고방식을 전제하지요. 만약 맨 밑에 있는 이 사고방식, 즉 상대주의와 모순되는 이 사고방식이 없다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사고활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이해하면 상대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할 때에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할 때는 상대주의와의 대립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죠.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자기 사상이 상대주의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 언어 철학의 주된 주제가 된 의미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말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대답은 그 말이 가리키는 지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의 의미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답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답을 제시한 철학자는 거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답은 상대주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즉 말의 의미가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러면 객관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르기아스의 회의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 사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거 알고 보면 상대주의가 아닌가? 라고 말이죠. 잘 모르면 뭐 상대주의면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상대주의는 곧 말도 안 되는 뒤죽박죽의 생각이기 때문에 비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제 철학사상에서 상대주의 위치를 한눈에 보이도록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지와 바다가 있을 때 정상적인 철학 사상들은 육지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이에 반해 상대주의는 바다에 해당합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섞이는 바닷물처럼 상대주의의 참과 거짓은 뒤죽박죽으로 섞입니다. 누군가가 상대주의의 바다 위에 생각의 건축물을 짓는다면 흔들리는 물에 곧 휩쓸려 사라지게 됩니다. 철학자들의 사상은 이런 바다를 피해서 육지 위에 구축됩니다. 육지가 곧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것이 비록 상대적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는 사고방식인 거죠. 이상으로 상대주의에 대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압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나타나는 거죠. 철학사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영화로 읽는 철학사라는 책을 참고해 주세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쉽고 재밌을 겁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